자, 비오는 월요일날이라 다들 울먹은 종이처럼 축축 처져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기말고사 며칠이나 남았나요? 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꽤 진도를 나가고 또 수행평가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목에 벌써 나가지. 수업 1시간 했는데. 자, 열심히 진도를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요, 유교와 율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동아시아에서 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 때 진나라와 같이 법화적 개혁을 통해서 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 법치를 뒷받침했던 사상은 바로 국가사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그것이 너무 가혹하고 엄격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이 망한 이후에 한나라 때 새로운 국가의 통치 이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니 이때 주목을 받게 된 게 바로 유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특히 유교에는 천명사상이라든지 아니면 효와 충에 대한 강조라든지 자발성, 이러한 것들이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해 주는데 유용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무제 때 동중성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공식적인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학을 설치하고 오경박사를 임명함으로써 유학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갔고요. 유교적 교양을 갖춘 인재를 관리로 선발하게 됨으로써 유교가 점차 동아시아의 한나라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후에 진한대에는 형벌 위주의 법률이 주를 이루었지만 사회가 점차 발전하고 복잡해져 가게 됨에 따라 행정, 법률들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진대를 거치게 되면서 형벌을 율, 그리고 행정을 령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북조 시대에 가게 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등장을 하고 민족과 민족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법의 조항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진 결과 수당대에 이르게 되면서 율령체제라고 하는 국가의 통치체제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율령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수나라 때는요, 이전에 율령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격과 식을 추가했습니다. 수나라 때는 격과 식이 추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당나라 때 가게 되면은 외치십시다. 율령 격식 체계와 율령에 따른 통치 체제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율령 격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교과서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율령 격식에서 율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법령을 위반을 했을 때 그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것을 2배로 물어내야 된다라는 법이 있으면 그런 거 율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통치의 규범이 바로 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토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군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관리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가지고 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나라 때 추가된 격과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나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들 정기적으로 뭐 해줘야 되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변해가게 됨에 따라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하고 보완하고 또 뭐 이런 어떤 내용 있잖아요. 그죠? 추가하고
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율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2배로 물어내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4배로 물어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몽둥이로 또 맞아야 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격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시행세칙이에요. 그래서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물건 훔친 사람은 4배로 물어내야 되고 몽둥이로 맞아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게 격이라고 한다면은 시계는 이런 거예요. 물건을 얼마 훔쳤을 때 몇 대를 때리며 때릴 때 몽둥이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되며 몇 대를 맞을 때 강약, 중간약으로 때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율령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격과 식은 사실 율령이 기본이고 격과 식은 그것을 수정 보완하거나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은 어디에 담겨 있어서 핵심은 율령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율령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수당대에 완성된 율령체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 교과서에서는요, 영뿐만 아니라 율도 자세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쏙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수당대 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좀 이거 좀 써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내가 어디다 적어놨지? 자, 수당대의 율. 자,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5형벌로 간략화되었습니다. 5형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이 5가지의 형벌을 가지고 5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법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훨씬 더 심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5가지로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태형은 뭘까요? 태형.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 때에는 태형령이 제정이 되어서 헌병경찰이 조선인을 몽둥이로 때릴 수 있었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태형은 그러니까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 때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회초리로 때리는 걸 가지고 태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형은 뭘까요? 장형. 그렇죠. 2손으로 잡고 패는 거죠. 2손으로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는 거. 곤장을 치는 거를 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형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감옥에 가두는 게 도형이고요. 유형은 뭘까요? 우리 귀양 간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멀리 산속 깊은 마을이나 섬에서 혼자가 살게 하는 거 유배 보낸다라는 표현 쓰죠. 그죠? 유배 보내는 게 유형이고요. 사형은 뭐겠어요? 죽는 거죠. 그죠? 죽는 거, 사형 이런 식으로 5가지의 형벌로 간략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간략한 형벌로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 수당대 율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요,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으니까요,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됐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높은 신분의 사람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고 낮은 신분으로 내려갈수록 그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된다? 세진다라는 게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율령체제를 뒷받침해주는 통치의 사상이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유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율에는 이 유교의 가족 윤리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폐륜 범죄와 같이 효 이런 것들을 어기는 그리고 윗사람을 존중하는 장류 유서 뭐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훨씬 더 강하게 처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윗사람 때리는 거, 내 아랫사람 때리는 거 어떤 걸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그렇죠. 윗사람 때리는 건 훨씬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유교적 가족윤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 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교과서에 빠져 있으니까. 자, 하지만 이런 거 일단은 좀 간단하게 알아두면은 또 다양한 문제에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이런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당에서는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고 운영하였는지 국가 통치 운영 규범인 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당나라의 중앙관제는 첫 번째, 당나라의 중앙관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들어봤나요? 한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지, 그지? 발해의 중앙관제는 삼성육부제였다, 그죠? 고려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를 변형시켜서 이성육부제로 운영했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 원형이 바로 당나라의 중앙관제인 삼성육부제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밑에 선생님이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당의 중앙관제의 그림을 넣어놨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었느냐? 자, 국가 통치의 최고 위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황제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은 그 황제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일 먼저 명령을 내리는데 그 황제의 명령이 어디로 가느냐? 제일 먼저 중서성으로 갑니다. 자, 중서성에서 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책 입안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황제의 명령을 법이나 아니면 정책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가지고 입안, 일단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계획을 짜는 곳이 바로 중서성인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서성에서 만든 계획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옆에 문화성으로 갑니다. 그럼 문화성에서는 그 중서성에서 만든 계획을 뭐 하느냐? 이대로 시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해요. 그래서 이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시 받고 돌려보내고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럼 통과된 그 안은 어디로 가느냐? 상서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서성의 경우에는 넘어온 법령이나 정책을 실제로 집행, 실행하는 곳이 바로 이 상서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의 상위 통치기관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네. 3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을 삼성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자, 그리고 정책이나 법령을 실행을 하는, 집행을 하는 상서성 아래에는 몇 개의 부서가 있어요? 6개의 부서가 있는 거예요. 이부, 호부, 예부, 이부예, 병부, 형부, 공부라고 하는 총 몇 개의 부서가 있다? 6개의 부서가 있다. 그래서 이 6개의 부서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이, 호, 예, 병, 형, 공 6개의 부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부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관 인사라고 되어 있죠, 그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관리를 임명하는 곳이 바로 2부입니다. 호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조세재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돈 관리하는 곳이 호부예요. 예부는요, 외교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예절, 의례를 담당하는 것이 예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병부는요, 병사, 뭐겠어? 군사죠, 그죠? 국방을 담당하는 것이 병부였고, 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법부라고 보시면 돼요. 재판을 담당하는 곳, 법의 실천과 적용을 담당하는 형부이고요. 공부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목, 건축과 같은 땅을 갈아가지고 길을 만든다든지 성을 쌓는다든지 같은 그런 어떤 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맞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바로 육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니까 이거 사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통치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아서도 아주 잘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삼권 분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하는 일들을 따져보면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법 어디서 만들죠? 우리나라는 법 어디서 만드나요? 국회에서 만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인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상원, 하원으로 분리되어 있어, 그지? 하원에서 법을 만들면 상원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느냐 거부할 것이냐 결정합니다, 그죠? 뭐랑 뭐랑 같은 거예요? 하원, 상원 같은 거잖아요, 그죠? 또 행정부의 대통령 아래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획재정부 있죠, 그죠? 교육부 있죠, 국방부, 사법부, 건설교통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맞는 이런 어떤 행정의 시스템이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아서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통치체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대단히 유용했고, 그래서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은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의 발전에 활용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안 되니? 네, 대단히 잘 만들어진 거라는 거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어사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사대. 뭐 하는 것일까요?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뭐 하는 사람이니?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따지는 감찰의 기관이 어사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서는 문서와 체급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법치니까요, 모든 행정적인 처리는 문서로 처리가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문서들을 다루는 곳이 비서성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국자감, 배웠지? 한국사 시간에 국자감 뭐예요? 국자감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수당대의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이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효과적인 국가 통치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유령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합시다. 밑줄 칠게요. 지방제도로서는 무엇이 시행되었느냐? 주현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앙이 있죠. 수도. 당나라의 수도는 어디였는지 혹시 아나요? 그렇죠.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 장안의 화재. 그죠? 그게 바로 이 장안이에요. 장안은 당나라의 수도였고, 당나라는 한참 잘 나갈 때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였어. 그래서 마치 오늘날 미국의 뉴욕이 세계의 경제 문화의 트렌드를 좌우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장안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장안의 사람들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라고 한다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장안의 화제라는 이런 표현이 만들어진, 몰랐어. 그런 거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지 뭐, 그지? 야, 정말 이렇게 선생님은 땀을 흘려가면서 이 추운 교실에서도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원래 저기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잖아. 사실 콘서트 하는 가수들도 그렇고 관객들이 열심히 이제 떼창도 해주고 박수도 해주고 그러면 신나가지고 앵콜곡도 2곡 3곡 부르고 하는데, 그지? 내가 열심히 노래 부르는데 그냥 박수만 좀 치고 만다든지 아니면은 침묵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되게 재미없어가지고 노래도 대충 부르고 일찍 끝내고 그러지 않겠니? 네, 원래 수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수업하기 되게 힘들다. 수업하는 재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슬프네요. 코로나 때문인가? 아닌가요? 피곤해서 그런가요? 이번 주 수요일날 학생회장 선거 있잖아, 그치?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 선거로 될 텐데, 이거 녹화하고 있어 얘기하기 좀 그런가? 아무튼 단독 후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는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이 세 팀이 나와서 서로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선거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막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많이 얻을까 싶어가지고 막 유세도 열심히 하고 막 이제 막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일할 맛이 되게 났거든.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나 열심히 해야지라고 막 했는데 지금 단독 후보라서 그런지 작년 애들만큼 그렇게 이제 뜨거운 열정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실망스럽긴 하더라고. 이게 이제 당연히 단독 선거라서 그랬고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얘가 열정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거는 얘네들이 학생회로 뽑히고 난 다음에도 지금처럼 그 이전 선배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열정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조금 우려가 되네요. 자, 아무튼 열심히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네. 비 와서 그런 거지, 그지? 자, 주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수도는 장안이었고요. 그리고 이 장안을 기준으로 전국을 300여 개의 주로 나누었습니다. 전국을 300여 개의 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도 정도 단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진나라의 시황제가 군현제 실시했다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지?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눈 거 마찬가지로 당나라 때는 주와 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 아래에는 현이라고 하는 지방 단위를 두었는데 전국에 1,500여 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자면은 시, 군 정도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체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백성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바로 주현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거는 교과서에서는 그냥 이렇게까지만 설명하고 딱 많은데요. 요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요게 대단히 잘 만들어진 거고 나중에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이해하려면은 요게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자, 중앙에서 주에다가 현에다가 당연히 지방관을 파견을 하겠죠. 그죠? 군현제와 마찬가지로 그죠? 지방 세력의 성장을 막고 중앙에서 전국을 직접 통치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군현제를 실시했던 것처럼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자, 주에 임명했던 사람, 주를 통치하는 사람을 주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현을 통치하는 사람은 현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자사와 현령과 같은 지방관을 파견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었느냐? 첫 번째, 상피제가 적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 이들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임이 불가능했어요. 자, 상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고향에 임명될 수 없다라는 게 상피제입니다. 왜 자기 고향에 지방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였을까? 모르겠어요. 자기 고향에 가면은 누가 있어요? 가족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자라고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가족과 친구들이 야, 나 좀 봐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죠? 게다가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 힘 있는 지방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얘네가 반란을 일으키려거나 지방에서 힘을 키우는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그런 일을 아예 원천부터 차단하고자 자기 지역에는, 자기 고향 출신 지역에는 임명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넣었던 거예요.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오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서 유착관계가 생기면서 지방 세력으로 힘을 키워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돼. 재임이 불가능한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주현제라고 하는 제도는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지방 제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현제는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지방 제도를 갖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만들어진 지방 제도였기 때문에 또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자기 나라에서 실행을 하면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중앙관제로서의 삼성육부제와 그리고 지방제도 주현제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율령에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거 말고도 세금과 토지,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 관리선발제도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 같이 마저 이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와 포탕. 오늘 메뉴인가요? 네. 네. 오늘 선생님 큰딸도 학교 가는 날이에요. 초등학생들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고 있는 거 아나요? 그것도 같은 반 애들이 30명인데 15명씩 나눠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가고, 아니 월화로 나눠서 가고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 가니까 좋겠네 라고 물어보더니 응 좋아.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급식 먹는 게 제일 좋아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매일 나와서 먹고 있어야 모르겠지만 사실 방학 때 좀 그렇지 않아? 급식 되게 먹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전혀 안 그랬어?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급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게 될 텐데 아무튼 이런 거 써 있으면 되게 반갑고 기뻐요. 자, 넘어갑시다. 백성과 토지의 지배 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당에서는요 3년마다 무엇을 작성을 했느냐? 호적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호적을 작성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부모님께서도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그러잖아, 그지? 호적이란 뭐냐면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몇 명이 살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게 호적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것은 우리 집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그지? 호적을 3년마다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3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호적을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실시했느냐? 균전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했고요. 그 균전제를 바탕으로 조용조라고 하는 것을 수치를 하였고 또 부병제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였어요. 호적에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균전제를 실시하고 조용제를 수치하고 부병제를 실시했거든요. 자, 요거 당나라가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백성과 토지를 지배하기 위한 제도들이었어요.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지 밑에 선생님이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쪽에다 그려가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의 조정이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국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가의 경우에는 3년마다 호적을 작성을 해서 어디에 누가 몇 명 살고 있는지를 조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것을 통해서 백성, 당시 백성은 절대 다수는 농민이니까 농민을 지배하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요 둘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 제도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3년마다 호적을 작성을 해서 인구 조사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호적을 근거로 하여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 제도가 바로 균전제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어요. 균등하다 할 때 균자예요. 농민들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제도 다전자를 써서 균전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지금 교과서에는 없는데 예전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들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토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분전이라고 하는 토지였는데 구분전은 무엇이었느냐? 입 구자에 나누어줄 분자예요. 사람은 입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집에 가족이 몇 명이 살고 있느냐, 가족 수에 따라서 먹고 살라고 나누어주는 토지가 바로 구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먹고 살라는 의미에서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받은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망 시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토지가 바로 구분전이라고 하는 토지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땅 한 뼘 갖지 못하고, 그죠?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영업전이라고 해서 당연히 구분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죠? 이게 바로 균전제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어요. 자, 균전제를 시행을 함으로써 무엇이 가능해졌을까요? 어떤 것들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농민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토지를 나누어 줌으로써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었겠죠. 그죠? 또한 그들에게 먹고 살 수단을 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좋았을까?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다 나누어 주는 데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죠.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먹고 살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당시 당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을 거뒀던 거예요. 첫 번째 뭐 한자는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는 조자인데요. 자, 첫 번째 이 조자의 경우에는 뭐냐면요, 토지세예요. 그래서 농사 지은 것의 일부를 나라에다 내는 세금이 바로 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용은 한자로 뭐 이렇게 쓰는 건데요. 뭐 쓰셔도 돼요. 자, 이 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라에다가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용입니다. 자, 그런데 세금을 노동력으로 내는 거 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걷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공부하다 말고 일하다 말고 나라에서 자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빵꾸가 났어요. 매우로 사람들 모읍니다라고 해가지고 일하다 말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세우는데 사람들 불렀다고 생각을 해봐. 일하기도 귀찮고 사람들 부르는 시청 입장에서도 귀찮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노동력을 징수하는 것이었는데 그 대신에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단을 대신 징수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노동력인데 그 대신에 비단을 징수하는 게 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자는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조자와는 좀 다르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 조자이거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그 지역에 생산되는 특별한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세금으로 내는 게 조라고 하는 겁니다. 특산물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 뭐 한라봉, 그죠, 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으로 내는 거를 특산물을 걷는다, 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백성의 절대 다수가 농민들인데 농사 짓다 말고 지역 특산물 구하러 다니는 거 마찬가지로 걷기도 힘들고 내기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특산물을 내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단이나 면 같은 것들로 대신을 거뒀습니다. 그게 바로 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용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농민들이 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에다가 뭘 내는, 세금을 내는 당의 수취 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조용조제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부병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에서 나 먹고 살라고 땅을 줬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국가, 백성. 나라에서 먹고 살라고 나한테 땅을 줬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는 누구의 역할이다? 백성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부병제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부병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농민 백성들에게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바로 부병제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도성, 수도의 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경 이런 지역들을 수비하는, 국경 지역을 수비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고요. 아니면은 경찰이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의 질서 유지, 치안 유지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해야 했습니다. 자, 군대에 가서 내가 일하려면, 군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군인이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 군인, 싸우는 사람이잖아.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무기 필요하겠죠, 그죠? 무기라든지 또는 군대 가서 입을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군대에 가서 필요한 무기나 옷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돈을 줄까, 내가 마련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될 것 같지, 그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 요거는 철저하게 전부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라에서 나라 시키는데 왜 돈도 한 푼 안 줬을까? 이유가 뭘까? 나라에서는 이미 줬다는 거야. 뭘? 땅을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는 건 너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군대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땅에서 나는 수입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나라의 부병제라고 하는 당의 군사제도였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참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제도, 우리가 율령체제라고 하는 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이고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많이 배워가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봅시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줬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죠? 게다가 그들에게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토지를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었을까요? 잘 거뒀겠죠, 그죠? 게다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민 백성들을 군대에 동원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한편 부국가 강병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도적을 바탕으로 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고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히 잘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배워가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담입니다만은 그럼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당나라 왜 망했을까? 망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망했지? 그러니까 절도사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잖아. 절도사는 결과고 절도사와 같은 애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뭘까? 자, 이런 제도 실시해서 안정이 됐어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당나라가 아무리 정복 활동을 열심히 해도 인구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나누어줄 땅이 부족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차 1인당 나누어주는 토지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세금 내기 힘들어지겠지. 그지? 하지만 또 더 지나게 되면요. 아예 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자, 땅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군대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균전제 붕괴되면서 조용조 부병제 붕괴되고 당나라도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땅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소유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땅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독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요. 당나라를 무너뜨린 절도사라는 세력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 밑줄 좀 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균전제, 호적을 근거로 농민은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그 옆에 들어갈 말 무엇이냐면요.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균전제입니다. 자, 보유와 소유의 차이는 알까요? 소유는요. 사서 내 거야. 그러면은 소유입니다. 보유는요. 우리 전세라고 이야기하지. 그치? 돈 주고 이 집을 빌려 2년 동안 살다가 2년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돼. 요거 보유예요. 다시 말해서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었다?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제도다? 국가에게 있는 제도가 균전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게 부병제라는 제도이고요. 항상 군대를 유지하는 국가 상비군 제도인 것이고요. 조용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 보유의 대가로 밑줄 칩시다. 의무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조용조라고 하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50분에 끝나죠? 넘어갑시다. 진도 빨리빨리 빼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관리선발제도인 과거제에 대해서 조금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선발제도로서 미치시나 과거제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과거제도는 어느 나라 때 처음 시행되었냐면은 수나라 때, 수 때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 과거라고 하는 이 관리선발제도는 왜 실시되었느냐? 밑줄칠게요. 유교적 교양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율령이라고 하는 이 통치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사상이 바로 유교예요. 그죠? 그러므로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물이 이러한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교적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의 과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진사과라고 해서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도 있었고, 명경과라고 해서 유교 경전의 내용을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이런 과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과거 제도를 시행한 목적 무엇이냐면요, 밑줄 칠게요. 귀족 세력을 견제를 하고 나아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국에서 시행된 모든 관리선발 제도의 목표는 다 똑같아요. 귀족 아니면 뭐 호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황제권을 위협하는 힘있는 세력들을 견제하고 황제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리선발 제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왜냐? 황제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요, 나의 명령에 따라 충성심을 다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애들이 있어야 힘 있는 세력들하고 맞서서 황제가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죠? 자, 그래서 한 무제 때 유교적인 교양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향거 리선제라는 제도 도입이 됐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향거 리선제의 문제가 뭐였어요?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였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힘있는 호족들이 뇌물 같은 거 먹여서 지방관한테 자기 집 자식들을 부정으로 추천하는 이런 문제들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황제권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이 제도가 오히려 지방 호족들을 성장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추천이라고 하는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다 보니 부정 추천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뭘 도입해야 된다? 시험 보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입을 한 게 바로 이 과거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수당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과거제도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능력을 100% 평가하는 거라기보다는 어차피 잘 나가는 귀족집 아들들한테 일종의 너 과연 뽑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약간의 뭐랄까 자격시험? 정도에 불과한 과거제도였어요. 물론 나중에는 점차 이제 능력 위주의 시험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지만, 하지만 적어도 추천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향거 리선제보다는 훨씬 더 황제권 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사실 선생님은 여담입니다만은 조금 안타까워요. 이제 과거 제도가 물론 동아시아 역사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굉장히 큰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교육 제도가 시험 위주의 교육 제도가 된 거, 시험 공화국이 된 거,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과거제의 전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가치를 시험으로 전부 다 객관화해서 점수할 수 있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인재를 이제 객관적으로 뽑기 위한 과거제도 같은 시험제도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거제에 도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발하는 이런 어떤 전통들이 계속해서 뿌리 깊게 남아있다 보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험공화국과 같이 그죠? 인간을 시험으로 그리고 점수로 평가하는 그러면서 교육의 목표가 오직 시험 잘 보는 거에 맞춰져 있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뭐 아무튼 그게 과거 제도라는 것이에요. 자, 시험 보기 하려면은요 당연히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육기관으로 늦추십시다. 뭘 만들었던 거예요? 국자관 같은 것들을 설치하였던 것이고요. 나아가서 문묘라고 하는 공자의 사당을 전국 곳곳에다가 설치했습니다. 문묘는 무엇이냐?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문묘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거 왜 만들었느냐? 제사 지내는 거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게 제사 아니에요? 그죠? 공자는요 유교를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문묘를 곳곳에 만든다는 것, 공자의 뜻을 기리고 이어받고자 하는 뜻을 널리 퍼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밀주칩시다. 유교 교육이 보급이 되면서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서 널리 자리 잡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과거제라고 하는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수당대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이것을 배워가서 자기 나라 발전에 활용하고자 하였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전개가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10월 13일 내가 6반